미술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도 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이안입니다. 20세기 피카소와 더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장 앙리 마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모스. 야수파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색을 강하게 쓴다는 특징이 있죠. 드물게 법대 출신인데 나중에 화가로 전향을 하죠. 귀스타프 모로라는 상징주의 화가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라이벌로 알려져 있죠. 앤디 워홀,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줬던 화가였습니다. 어느 분야나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귀스타프 모로는 마티즈가 그림을 늦게 배웠거든요. 20대 초반에 병상에 누워있다가 화가로 전향한 화가예요. 그래서 그림을 거의 3, 4년밖에 안 배웠는데 아무래도 기본기가 약하니까 좀 어려워할 때 제자의 장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너는 그림을 단순화할 거야. 단점보다는 그 제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예견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작품을 보면 그래서 세잔의 정무라와 인상주의의 그런 터치가 어우러진 이런 작품이고, 나중에 색채 잠재력이 보여지는 정무라이죠. 해바라기 하면 고흐죠. 아무래도 고흐의 굵직한 터치가 느껴지고 고흐와 인상주의 화가의 느낌이 나는 그림입니다. 신인상주의 폴 시럈 쉐라의 영향을 받아서 분할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작품이고, 분할주의가 아주 짜잘한 터치라면 마티즈는 굵직한 터치를 써서 응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역시 강렬한 색감은 약간 고갱 느낌이 나고 거의 신인상주의에 가까운 작품이죠. 그래서 남프랑스 트로페즈 여행 갔을 때의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강한 햇살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전시회가 있었는데 도넌트 살롱에서 드랭 그리고 블라멩크 등의 친구들과 전시를 했을 때 마티즈의 작품이 마치 한 마리의 야수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야수주의, 야수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너무 그림이 다듬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비주얼이라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작품들인데 남프랑스 꼴리우르의 풍경이란 작품 역시 신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 컬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꼴레우르의 지붕, 그 남프랑스의 풍경입니다. 그 당시 이 동료 앙드레 드랭의 작품인데 둘의 스타일이 비슷하죠. 마티즈뿐만 아니라 앙드레 드랭 작품도 매력적인데 같이 여행을 가서 고갱과 그리고 나비파를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점점 추상에 가까워진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이 그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입니다. 잘 그려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욕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그 살롱 전시회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고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대를 바꾸는 작품 중에서는요, 욕을 제일 많이 먹어야 이슈화가 되거든요. 작품을 보면 형태의 재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작품이에요. 이전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무명에 가까웠던 피카소에게는 큰 영감이 됐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를 피카소가 직감했던 거죠. 엉뚱한 색감, 그리고 세잔의 굵직한 그 각진 터치, 이런 게 좀 조합이 돼서 자신만의 감각적인 색감이 결합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델은 1889년도 마티즈와 결혼한 툴루즈 출신의 파레르라는 이 아내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평면적인 색감, 그 오색깔, 마티즈 특유의 강렬한 색감이죠. 그리고 윤곽선을 딴 것은 나비파 혹은 고갱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금기시 여겼던 강렬한 보색 대비 원색, 화가들에게는 진짜 금기시 여겼던 색깔입니다. 아무리 센 색깔이라도 조금 채도를 낮춰서 그린 게 이전의 고전주의 기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탈피한 색감이죠. 그래서 이전에 잠깐 몸 담갔던 신인상주의 기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신인상주의 기법이라는 것은 쉐라, 시낙처럼 전묘도 기법이 섞여 있는 거겠죠. 그 전에 마티즈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탈피한 것을 본 친인상주의 시낙은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티즈가 거의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근데 그에 반해서 스스로 마티즈는 이 작품을 정신을 위한 안락한 의자라고 스스로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지는 솔직히 보는 사람의 주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안에 강강술래처럼 춤추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티즈의 춤이란 작품의 리메이크가 되죠. 마티즈가 어떻게 보면 좀 재탕을 많이 하는 화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푸른 누드라는 작품도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화가가 거의 그림 3년밖에 안 배운 화가거든요. 기본 데생 능력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기본기가 약한 게 오히려 그 장점이 되는 시대예요. 만약에 신고전주의 화가들 같았으면 형태 틀렸으면 바로 고치고 피부톤 정교하게 다듬는데 신경을 다 썼을 겁니다. 그 전에 보수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들 입장에서는 그림도 제대로 못 배운 근본 없는 놈으로 생각했고 색칠도 진짜 근본 없이 막 칠한 걸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색채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인데, 자, 이런 평면적인 붉은 색채는 일본 파나 혹은 아라비아 양탄자 같은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디자인으로 가는 과도기에 마티즈가 있다고 보고 몇 명 화가들이 있는데 클림트, 에곤 실레, 세잔 같은 화가들이 순수 회화에서 상업 디자인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작품 역시 인생 작품이죠. 자, 후원가 세르게 수츠킨의 주문으로 만든 작품인데, 마티즈가 유명하지 않은 시절부터 잔재성을 알아보고 후원했던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티즈가 원시 문화 혹은 이슬람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입체에서 탈피한 평면이라고 하죠. 평면으로 아주 단순한 색채, 살색, 푸른색깔, 초록색만으로 연출한 르디미컬한 작품이죠. 마티즈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가에게는 한 송이의 장미를 그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장미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껏 그렸던 모든 장미를 잊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마티즈는 실제 사실적인 묘사, 그러니까 현실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작품, 창조를 하는 게 더 화가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봤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죠. 붉은 화실이라는 작품. 마티즈가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파랑 색깔은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며 특정한 빨강색은 당신의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색채가 지닌 미술 치료의 힘을 확신해서 그 친구 지인에게 자신의 그림을 실내에 걸어둘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은 솔직히 그 당시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스스로 이런 주장을 했던 미술 치료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티즈가. 자, 그리고 방스 재단 벽화인데 형태를 아주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순수 회화라기보다는 더 단순하고 보기 편한 디자인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티즈에게는 병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거든요. 자,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맹장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준 미술 도구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그 다음에 12지장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 힘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붓이 아닌 가위로 색종이를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컷앤아웃이라는 기법을 구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별게 아니라 가위로 오리고 잘라 붙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마티즈에게는 또 다른 예술 인생이 시작됐던 거죠. 게다가 관절염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붓을 잡기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래서 신화의 모티브를 작품화한 것인데, 자, 이 별 같은 이 노랑 색깔 비주얼은 깃털 같은 그 날개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묘사했고, 마치 빨간 색깔은 마치 총을 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추락하는 공군 비행사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말년에 샤펠 로자이드 드 뱅스, 마티즈가 이런 비주얼로 색종이 오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주얼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마티즈만의 그 독창성, 누가 봐도 마티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전 작품 중에 가장 추상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색의 재현이 아닌 색채가 주인공이 되는, 형태는 나중 문제고 색채가 우선인 거의 추상에 가까운 작품이죠. 왕과 신하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도 역시 유명합니다. 푸른 누드라는 작품인데 그 다듬어진 게 아니라 색종이 자르다가 삑사리 난 이 느낌도 그대로 남아있죠. 화이트와 블루 거의 디자인에 가까운 비주얼을 보여줬던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 꽤 유명하죠. 마티즈의 오려 붙이는 기법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티즈를 이야기할 때 이분은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평생 라이벌이고 또 절친이었던 피카소입니다. 자, 피카소와 마티즈는 많은 차이점을 가졌던 화가였거든요. 피카소가 마티즈를 또 존경했던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마티즈가 워낙 강렬한 색채를 잘 구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마티즈 그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마티즈와 피카소가 뭐가 다르냐면 마티즈는 일단은 모델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릴 때는요. 그래서 일적으로만 거의 모델과 교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니까. 피카소는 모델과 사랑까지 나눴던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마티즈는 꼭 법대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뒤늦게 20대 초에 짧게 배우고 화가를 전향을 했던 화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적인 면이 없잖아 있고, 피카소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그림을 배웠죠. 그래서 근본인 화가입니다. 왕리 아카데미 조기 입학했던 일찍 기본기를 어른처럼 마스터했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 시절에 이미 화가가 됐던 화가. 그래서 나이 차는 띠동갑이에요. 그럼에도 활동했던 시기가 겹칩니다. 그 마티즈의 작품은 색채 위주의 아주 편한 감성이라면 피카소는 형태 위주의 조금 충격을 주는 비주얼, 뭔가 새로운 불편할 수 있는 비주얼, 이런 작품을 많이 구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가 본격적으로 라이벌로 그 인식됐던 것은 1903년도에 파리로 이주한 아주 갑부 작가였죠. 거트루드 스타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 예술계의 큰 손이었거든요. 돈이 많다 보니까 예술 작품도 많이 사모으고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트루드 스타인의 그 평론에 의해서 파리 미술계가 움직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거트루드 스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둘이 좀 경쟁하는 역할, 그 초창기 살롱전에서 모자를 쓴 여인 마티즈의 작품, 그렇게 욕먹고 이슈화가 된 작품을 이 여인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티즈가 파리 미술계에 떠오르는 대스타가 된 겁니다. 이때 가장 시기 질투하고 분노했던 게 피카소였죠. 피카소는 마티즈를 이기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충격적인 비주얼을 던질까 파리 미술계에 끝도 없이 노력했던 게 바로 마티즈 라이벌 덕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고 또 절친이기도 했었으나 명확하게 서로를 좀 따라했던 사이기도 했거든요.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보면요, 이 색감을 보면 마티즈의 색감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티즈의 그 작품을 보면 이게 보이고요. 특히 잠자는 여인 같은 경우 그 붉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 빨간색 원색깔을 보면. 그래서 이 비주얼은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이지만 완벽한 큐비즘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마티즈의 이 색깔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푸른 누드라는 작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품을 피카소가 딱 봐도 따라했죠. 자신만의 데포르마시온이라는 이런 왜곡 기법으로 재창조를 했었습니다. 마티즈가 뭔가 새로운 비주얼을 만들면 피카소는 이걸 꼭 리메이크를 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리고 더 재수없는 건 뭐냐면 따라한지도 모르게 자신만의 것으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제공해 준 게 마티즈고 피카소는 그걸 또 다르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푸른 누드라는 작품을 굉장히 좀 좋아했나 봐요. 이것을 다른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이게 피카소입니다. 자, 근데 마티즈도 피카소 작품을 모방했었습니다. 한참 피카소의 큐비즘이 유행했을 때 마티즈도 1913년도 14년도부터 큐비즘을 연구했었거든요. 화이트와 핑크라는 작품인데 마티즈는 큐비즘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색깔도 저채도가 되면서 마티즈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이때 시도했었습니다. 색감도 칙칙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않은 작품이 이때 잠깐 나왔죠. 이런 작품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요, 마티즈의 좀 암흑기가 아닌가 싶어요. 피카소가 워낙 이슈가 되고 주목받다 보니까 이때 시도한 작품들이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슬럼프가 아닌가 싶어요. 피카소는 계속 뜨고 이제 자신은 주목을 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티즈하고 피카소가 서로 따라하고 경쟁을 했는데 따라한 것에서 마티즈는 좀 많이 손해를 봤었습니다.
피카소의 그 큐비즘을 안 따라한 게 나을 뻔했어요. 피카소는 따라하고도 새로운 자신만의 그 비주얼을 찾아냈죠. 자, 그리고 피카소가 마티즈보다 현재도 그렇고 더 유명해진 계기를 따지면 둘 다 어느 정도 스타성은 있는데, 피카소가 중요한 사건을요 아주 영악하게 그 주제를 그려서 큰 주목을 받는데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이슈화가 된 사건, 그 정치적인 이슈를 모티브로 그렸다는 거, 이거는 흔치 않은 주제였거든요. 근데 마티즈는 정치적인 성향과는 전혀 별개로 작품을 그리죠. 그리고 피카소는요, 스스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주목받기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로 무명인 시절에 일부러 화랑을 다니다가 피카소 작품 없냐고, 아무도 관심 없는 피카소 작품 막 있냐고 해서 피카소가 도대체 누구야 스스로 자신을 알리려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화가였죠. 자, 그리고 마티즈에게 큰 영감을 줬던 그 여인이 있었죠. 바로 리디아라는 여인인데, 자, 초창기에는 마티즈의 부인이 주로 모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러시아 출신의 리디아가 처음에는 모델이 아니라 알바생으로 왔었어요. 그 마티즈의 잡다니를 도와준 조수였는데, 나중에는 가정부 역할도 시키고 나중에 또 모델 일도 시킵니다. 그래서 마티즈가 원래 그 부인과 이혼하는데 큰 영향을 줬던 여자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했었던 마티즈의 말년 친구기도 했었고,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유명합니다. 마티즈의 드로잉, 리디아를 모티브로 그린 이 작품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죠. 리디아, 이 추상화. 이 마티즈의 작품은 이 색채뿐만 아니라 사물 그 형태를 재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하는데 큰 재능을 가졌던 화가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마티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